네, 이완구 총리 정치권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한밤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죠.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2개월 만에 벌써 6번째 총리를 인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총리 순환사 속에 이완구 총리 후임은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총리 공간에 머물렀는데 그 장면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편안한 그 옷차림을 입고 총리 공간 2층 테라스를 거니는 모습, 또 상당히 고민에 빠진 모습이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정말 열심히 총리 공간이 사실 삼청동에 있는데 네. 사진 찍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 기자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잘 찾아낸 건지, 그래서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설마 내 사진을 찍을까라고 했는데 찍힌 건지, 아니면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심정을 보여주기 위한 면인지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행동, 정치인의 말,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치인이 갖고 있는 한계라 봐야 되겠죠. 네. 저것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 사진 제자체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건 사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1시에 사퇴 의견,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언론이 당연히 집중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치과는 모습이면 물을 걸어 잠궈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할 것이 있으면 방 안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문까지 늘고 이 걷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히 뭔가 전략적 계산도 염두에 뒀다 보는데, 그럼 무슨 계산이냐라는 것이겠죠. 약간은 불쾌한 사의를 표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했다. 약간 불쾌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태이고, 또 여론에 밀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 고뇌, 즉 다시 말하자면은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약간은 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를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쪽에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를 좀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대통령과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 상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거치에 대해서 뭔가 좀 진실하게 동지적 관계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도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에서 약간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를 좀 명분을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지만, 뭐 청와대나 아니면 새누리당에게도 나의 어떤 입장이나 심정을 이해를 해달라. 그렇죠. 어쨌든 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뭐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까 저분들의 정치인의 이제 공통적인 것은 항상 재기를 바란다는 것이거든요. 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어떤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그럼으로써 어떻게 재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해법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 이완구 그 전 총리는 그 지난 2월 15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또 도곡동 그렇죠. 자택에서 또 잠옷 차림으로 있는 것이 TV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그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잠옷 차림을 하는 것이냐, 힘들 때마다 잠옷 차림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말도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에 좀 젖어 있는 모습이 그 한편으로는 또 전략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그 일주일 사이에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그 일이라서 뭐 그런 면에서 좀 망연자실하게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편하게 집에서 아무런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좀 뭐 지난 일을 좀 되돌아보신달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좀 생각하신달지, 뭐 그런 것으로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자택에서 찍힌 저 사진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의도든 아니든 중요할 때마다 저렇게 뭔가 좀 고뇌하고 번뇌하는 모습이 어쨌든 간에 찍혔고, 또 특이하게도 뭐 옷도 같은 옷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항마한 상태, 또 심리, 또 패닉 상태에 준한 그런 상태였고, 들리는 얘기는 아마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 부인께서, 사모님께서도
미련을 갖지 말라 하는 이런 보도도 이제 나왔던 점으로 봐서는 아마 어떤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본인으로서는 국민에게 나의 어떤 이런 그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전략적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잠옷 차림에 보면 그 벨트가 가죽 벨트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패닉 상태에서 뭔가 의식을 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 같은 걸 보면은 잠옷 차림에 벨트를 그렇습니다. 탔을 때좀 이상하거든요. 네, 예, 그 상황을 보면 꼭 전략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패닉 상태에 준한 어떤 황망한 그런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예. 보고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저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밀려나가는 것보다 즉 죄가 있어서 또 밀려나가는 죄가 있어서 형벌적 의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민족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정치인의 태생적 한계 또는 태생적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애들러서 감정적으로 표현한 그런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일종의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어떤 형벌적 의미로 죄가 있어서 아주 뭐 미운틀이 박혀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대의적 측면에서 어차피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의 본인의 희생자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어떤 의도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 총리가 그 검찰 소환에 지금 임박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것 같고 그런 의중을 좀 드러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제 개인적으로만 이완구 총리를 들여다보자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난타를 당했는데 한 2달 만에 또 이렇게 당하니까 본인 입장에서 아까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패닉 상태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일장 춘몽 권력 무상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완구 총리는 그 총리직에 대한 상당히 좀 강한 집착을 보이셨잖아요. 뭐 청문회 때도 그 많은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국무총리 됐는데 국무총리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낙마하니까 참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국무총리 됐는데 이게 다 헛수고구나, 권력이 참 무상하구나 이런 좀 허무한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박근혜 오늘 뭐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2년 2개월밖에 안 지났죠. 안 지났죠. 예, 예. 그런데 벌써 이제 총리 후보자 6번째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가히 총리 또는 총리 후보자 순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총리는 2명이었습니다. 정홍원 총리와 이완구 총리인데 2013년 이제 임명이 됐었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4월, 5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가 돼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임기가 좀 돼서 교체된 게 아니고 다 사의를 표명을 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했고요. 자, 근데 후보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이제 김용준 후보자였는데 정관 이후 특혜 등으로 닷새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회심의 카드로 이제 김용준 카드를 썼는데 닷새 만에 낙마를 하면서 이제 타격을 입었고요.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 시절에 고액 수입 이런 정관 이후가 논란이 돼서 엿새 만에 낙마를 했고요. 문창구 후보자도 역사관 논란이 돼서 2주 만에 낙마를 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청문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총리 뽑기가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적 측면에서 이제 상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총리 뽑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왜에 대한 인재풀을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경험상에 비춰보고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 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총리에 준하는 레벨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장관과 다르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화합의 상징이라든가 통합의 상징이라든가 또는 청렴의 상징이라든가 이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 총리 선발의 제1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은 전부 이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뽑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역대 정권마다 총리를 뽑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어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총리를 뽑는 기준은 그럼 총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를 실무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징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총리에 대한 권한과 여러 가지 그 재량, 역량 등이 헌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보호자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능이 된 뭐 강요들 임명 제청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총리를 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봅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정치적인 갈등을 낳게 되고 그 정치적 갈등을 말미암아 청문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낙마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쟁의 불황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있는데 결국은 내 사람이고 남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상징성을 보자는 것이죠. 상징성을 보자는 것이 지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다 따로 놓고 넓게 인재풀을 보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후임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한 10명 넘는 그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직업들을 보니까 정치인, 관료, 법조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한 6명만 자의적으로 추려봤는데 김문수, 오세훈, 이주영, 최경환, 황우여, 황교안 뭐 이런 6명의 이름이 대체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거론이 되고 이제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1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보니까는 뭐, 여당 인사가 있는데, 뭐, 친박 인사는 아닌 분도 있고, 예. 친박 인사도 있고,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좀 선호하는 법조인인데, 뭐,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인물들,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언론에 거론된 그 인물들 치고 발탁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의외의 인물들, 깜짝 발탁 인사가 많았는데, 이 6명 후보군을 보고 또 다른 거론되지 않은 언론에 나온 분들 봤을 때 백 팀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YTN에서 6분을 세워 두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예. 뭐 개인적인 겁니다. 순전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차기 총리 후보로서 상당히 좀 존재감이나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경북 TK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쭉 지내온 그 여정, 정치 여정을 보면은 상당히 청렴성도 있고 또 행정 경험이 있다. 이런 측면이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TK지만 각을 세울 수 있는 성향은 있으나 그러나 굉장히 소신 있고 행정 경험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정치권에도 물론 그 어떤 대착점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도 많겠지만은 자기 소신을 꿋꿋이 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자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본인의 소신도 강한 사람이 총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있는 뭐 인재풀이라든가 이런 국정 난맥상을 주도적으로 그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문수 지사가 차기 총리 후보로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국민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좀 다른 생각인데 이 정치권 인사냐 관리형 인사냐 그 생각이 저는 관리형 인사가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완구 총리는 정말 정치적 인사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총리로서의 책임 총리로서의 이제 권한을 좀 막강하게 휘두르다가 부작용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이 그 최경환 부총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관료 출신으로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도 여러 번 참석했으니까 이렇게 검증이 된 분들이 차라리 총리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방금 그 6분 중에 그 5분이 정치인 출신이십니다. 근데 그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그 총리 후 그 지명 당시에는 또 그 뭐 총리 하마평에도 오르셨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하고 올해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그 내년에 그 총선이 있고요. 그 6분 중에 아마 5분은 아마 그 총선 출마에 그 그렇죠. 생각들이 그 많이 있으시고 네. 특히 현역 의원이 또 그 중에서 3분이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리에 그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또 총리를 사퇴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로 한다면은 그 정치 그 정무형 그 정치인 출신의 총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 오히려 그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완구 총리도 이제 취임해서 일성으로 한 것이 개혁 추진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부패 척결. 그래서 이런 그 전 총리의
이런 그 뜻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면에서는 그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도 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문수 전 지사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친박 인사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분,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그래픽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황우여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이 세 명은 이제 친박 인사고 예. 정치인이면서도 또 관료를 해봤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하는 법조인이긴 하나, 지금 문제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가 그렇죠. 총리로 예. 간다는 게 약간 좀 부담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그래픽으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이런 관료 출신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픽을 보면 그래픽을 잠시 예. 한번 다시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일단 그 6명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오세훈은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과연 차기 총리에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 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에 총리를 하게 되면은 차기 대권과 바로 맞물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정무적 부담이 대통령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도에 그만둬야만이 차기 대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은 또 총리를 다시 인선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김문수, 오세훈 두 사람은 이러한 정치적 타격을 또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오세훈 두 사람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직을 준다 하더라도 과연 받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수밖에 없죠.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권 초반기에 줬으면은 총리가 제의됐으면은 김문수, 오세훈 두 사람 다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에 현직 장관이고 뭐 여러 가지 검증이 됐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앵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정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장이 여기에 총리에 발탁된다 그러면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세 사람이죠. 이주영, 최경환, 황우려인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개인적 소견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래도 총리를 해보고 차기에 국회의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다 공이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정권 탄생에 상당한 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또 특히나 총리라는 그런 직분 자체가 쥐어줄 수 있는 정무적인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황우려 부총리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그 부총리에서 앞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주영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공이 친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총리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형이라기보다도. 그러면은 이 총리가 이 난국을 타게 하는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것만 고려한다 그러면 친박이 또는 지금 있는 세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을 두고 본다 그러면 그런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럼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윤중현 전 장관이라든가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저는 되겠죠. 누가 되든 이번에는 좀 갑자기 이제 깜짝 인사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국민 여론들, 그래야지 이 사람을 충분히 검증되고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채 형식이 아니라 공채 형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 좀 총리를 미리 여론을 수렴을 하자. 예, 뭐 그런 한덕수 말씀. 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그 전북 전주 출신이시고요. 예. 예, 호남형 이제 총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 예. 또 그 이명박 그 대통령 그 정부에서도 또 그 재경부 장관 또 경제부총리 또 주미대사 뭐 총리 이런 두루두루 그 그렇죠. 정관계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는 뭐 한덕수 그 부총리 같은 전 총리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나왔고 앞서 이제 윤중현 전 장관도 나왔는데 이런 관료 출신들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발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에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국 방문 징크스가 있다. 뭐,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건 이제 징크스라고 할 수가 있죠. 안 좋은 일이. 그런데 이제 순방 징크스라고 있습니다. 뭐, 2013년 5월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요. 또 중국 방문했을 때는 국정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를 했고 9월에 러시아 베트남 방문을 했을 때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빚어졌고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했을 때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친일 발언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3월달 중동 방문했을 때는 리포트 미 대사 피습인데 이거 말고도 그 순방할 때마다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만 이렇게 추렸는데 어쨌든 이런 징크스가 반복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세일즈 외교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가려지는 것도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외국 순방 가면은 굉장히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다는 그 자체도 문제겠지만은 여기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순방을 나가서 어떤 일정 성과를 거두는데 거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국내 현안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그만큼 힘이 떨어집니다.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 집중을 못 하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영업사원이거든요. 영업사원이 영업에 대한 어떤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활기가 찾기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이죠, 활기가.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또 상대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입장. 그 상대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울 경우에 뭔가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그 예우라든가 물론 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통령 순방 중에서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순방 중에서는 예의가 아니다. 정쟁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를 대표해서 가서 예, 성과를 또 올려야 되니까. 다음 주 예. 대통령께서 또 그 아무래도 근데 외국을 방문 중에는 그 외교에 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신경이 아무래도 국내 정세가 시끄러우면 아무래도 그런 외교에 또 집중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도 좀 징크스가 불과 한 달 전에 중동 방문 중에 또 리포트 대사가 피습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서 좀 굉장히 유감스러우실 것 같습니다.